삼촌을 둔기로 폭행해서 숨지게 한 60대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숨진 삼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행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수원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건 올해 초인 2월 7일.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안방 베란다에서 이불에 덮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 심한 외상을 입은 흔적과 혈흔으로 볼 때 타살이 분명했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조카 전 씨. 집안 어디에도 제3자의 침입 흔적이 보이지 않는 데다 삼촌의 시신과 일주일째 동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삼촌과 피의자인 조카 전 씨. 이들의 남다른 사연은 무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데 없던 전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이러다 자재 추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건 30대였던 1999년. 뇌수술 후유증으로 7살 진행이 돼버린 조카 전 씨를 안쓰럽게 여긴 삼촌은 성인이 된 자녀들이 모두 독립을 하자 전 씨를 고향에 데려가 집을 짓고 같이 살며 살뜰히 돌봐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건 현장인 수원의 빌라로 이사를 간 건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병원에 보내라고, 지금 불쌍해서 안 된다고,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하신다고, 끝까지 챙기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삼촌 살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은 물론 삼촌이 언제 왜 숨졌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는 전 씨. 결국 6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는 무죄.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과 동거하는 등의 이상 행동은 전 씨의 지능 때문일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 씨의 지능에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얘 혼자서 영통역에 갔다 놓고 온 가족이 다 놀랐어요. 평상시에 다닐 때 교통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지능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빌라 CCTV에 마지막으로 촬영된 건 1월 31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조카 전 씨가 혼자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그는 피해자의 검정 캐리어를 끌고 인근 지하철역에서 경로 우대권을 발급받은 뒤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에 들어갔다가 6시간 20분 만에 같은 경로로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기가 표를 끊었다는 자체가 하에 놀란 거야. 얘는 다 우리를 속이고 살았던 애다. 그러면 캐리어에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뭘 담아서 나갔으면 그건 얘가 지능범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경찰이 유가족에게 전해준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과다 출혈. 주방에서 부서진 채 발견된 커피 포트와 행주에서는 루미놀 검사 결과 혈흔 형광 반응이 나타났고 전 씨가 사용하던 방에서 발견된 십자 드라이버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 씨가 커피 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십자 드라이버로 얼굴에 상처를 낸 뒤 행주로 방바닥에 혈흔을 닦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안방 벽면에서 희미한 혈흔도 발견됐기 때문에 검찰 역시 전 씨가 이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혈흔이 다 나왔다고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영장 터졌다고 수사를 잘해서 검찰로 넘겼다 그래놓고는 범행 흉기와 혈흔이 모두 전 씨와 피해자 단 둘이 있던 집안에서 발견됐는데 전 씨는 왜 무죄 선고를 받은 걸까? 뭐 증거들이 다 비슷하게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이 사람의 유죄를 확신할 만한 그런 증거들은 다 아니었고 조금씩 부족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 흉기로 특정된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가 경찰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안방 벽면의 혈흔에서는 피해자와 전 씨의 혼합 DNA가 검출됐지만 너무 소량입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살던 공간에서 발견된 만큼 살인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루미놀 형광 반응이 관찰됐던 커피포트와 행주에서는 최종적으로 혈흔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피해자의 DNA조차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십자 드라이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건 손잡이 부분뿐이었고 무엇보다 피의자인 전 씨의 DNA는 십자 드라이버의 어떤 부분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진짜 흉기는 무엇이고 그 흉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1심 판사가 지적한 대로 정말 제3의 방문객이 있었던 걸까? 재판부가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CCTV가 확보가 돼서 다른 제3자의 출입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면 유죄로 나왔을 겁니다. 누가 꼭 열쇠를 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인이 와서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는데 그 CCTV 당연히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피해자가 살던 빌라 1층에는 CCTV 카메라가 3대나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귀가한 1월 31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2월 7일 사이 제3자의 방문이 없었다는 CCTV 영상을 확보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유가족에게 전해준 것은 2월 1일 아침 8시 20분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인근 지하철역에 갔다가 그날 오후 3시 2분경 같은 역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전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갔으면은 그 캐리어에 대해서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물건을 어딘가는 은폐를 하려고 가져갔을 거고 그러면 그걸 왜 안 찾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캐리어를 들고 한동안 나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이 지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판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 어느 면으로도 살인의 확신을 가지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사가 본 겁니다. 경찰에겐 진범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반면 판사에겐 진범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심어준 전 씨의 지적장애. 드디어 그를 직접 만나러 가는 날.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 근처 사세요? 어? 근처 사세요? 여기 요 숙삼인이거든. 여긴 석샘리. 예, 살거든요. 누구요? 여기 산에 숙삼인. 아, 여기서? 예. 사장님은 누구세요? 예? 사장님은 누구세요? 여기 전입니다. 근데 졸음공사 일하다가 다쳤네요.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픈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전 씨는 어떻게 혼자 생활을 해나가는 걸까? 식재료만 있으면 직접 밥을 해먹을 줄도 안다는 전 씨. 인터뷰 영상을 살펴본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보면 지능이 낮은 건 맞는 것 같거든요. 58이라고 하는 지능 지수가 되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 돼요. 지능지수 50에서 69 사이를 경도 지적장애로 분류하는데 이 정도의 지적장애는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주변에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알고 싶어지는 게 있습니다. 7, 8살의 지능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전 씨가 삼촌의 사망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어느 정도 그런 판단을 하죠. 사회적으로 선생님한테 이건 비난받을 수 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판단 능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렇게 탁 수갑 채웠잖아요. 경찰이어가지고 이걸 그것도 내고 내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물려가지고 수갑 채우고 사면을 사진 가지고 조사하러 왔었죠. 1일 날에 돌아가십니다. 1일 날에. 예,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렇게 돌아가셨죠.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 계셔. 거기서 그거는 내가 죽은 걸 모르고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됐던 2월 1일 전 씨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나갔던 건 정말 범행 도구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는 어디에 갔던 걸까? 고항에 있는 집이 삼촌이 이해하고 있으면서 있어요. 같이 살았어요. 얼마가 몇 년간을. 전 씨가 다녀온 수원빌라 인근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한 번만 갈아타면 그가 삼촌과 농사를 지으러 다녔던 의왕의 또 다른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버려진 숲을 속에 덩그러니 들어선 허름한 움막. 네, 실례합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 인기척도 잠금 장치도 없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 가득한 서류 더미 사이 우편물에 적힌 수치인 이름으로 이 집의 주인이 사망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전 씨의 진료비 영수증. 병원. 2023년 7월이야. 병원 이름을 검색해 찾아가 보니 그곳은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전 씨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걸까?
상태로 보자면 계속 안 좋으셨고요. 피해망상 환청 계속 있으셨고 그 피해망상 때문에 갑옷 챙겨서 입고 다니셨다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전 씨를 처음 찾아갔을 때 내가 알고 줘. 우리는 그가 직접 만들어 입는다는 갑옷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내 고무. 근데 일하러 갈 때 입고 하는 게. 일하러 갈 때 이걸로 꼭 안전을 해가지고 민거리가 입어요. 꽤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갑옷을 전 씨는 왜 만들어 입은 걸까? 그걸 못 벗으시거든요. 아예 뭐 누가 자기를 팔로 써서 죽이려고 한다. 그게 항상 나를 겨냥이 있어서 벗을 수가 없다고 그런 피해망상들이 계속 있으셨고 그리고 이분이 제일 문제는 사실 공격성보다는 그 갑옷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갑옷 때문에 피부가 다 짓물러 있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그 갑옷 엄청 두꺼운 거를 맨날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전 씨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가 피해자인 삼촌의 손에 이끌려 대구에서 첫 진료를 받은 건 2016년. 1년간 입원까지 했던 그의 병명은 조현병이었습니다. 삼촌도 제가 알기로 계속 맞아서 뭐 멍들었다는 얘기는 한 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입원하기로 설득하는 거를 계속 하긴 했거든요. 올 때마다 보호 입원을 할 만큼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건 아니었어가지고요. 더우니까 좀만 하자, 추우니까 좀만 하자 하겠다고. 가족은 약 먹어야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스트레스를 망상적으로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존속살해 관련해서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런 상황이랑 관련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갑옷은 왜 만들어 입고 다닌 걸까? 수원 그때도 가져갔어요? 네, 입고 갔습니다. 아, 입고 갔어요? 네. 왜 입고 갔어요? 안전. 안전? 네. 왜요? 우리 작은아버지가야. 예. 작은아버지 주사기 치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있고 그거 같이 댕기고 그래는. 주사기 맞을까봐? 네. 작은 아버지가 왜 그래요? 지도 자기인가 싶어서 나한테 다 준다고 찔러가지고. 그러면 그때 싫다고 안 했어요? 가만히 그게 나는 모르는 사이에 맞히는데. 수원에서 낚이다고 상식간에 잠잘 때 낚이다고 그건 작은아버지 과하게 뭔가 그거 다니는 건 나쁘다니까.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지금은 주사 맞아요? 지금은 모르습니다. 왜요? 지금 작은아버지가 없거든. 그 무렵 유가족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국가수의 부검 감정서가 확보됐습니다. 감정서를 자세히 살펴본 법의학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뭐라고 추정할까? 왼쪽 3번에서 7번 앞쪽 갈비뼈랑 오른쪽 3번 뒤쪽의 갈비뼈가 골절이 돼 있고 흉강이라고 해서 이 갈비뼈 안쪽에 폐가 있는 부위에 450ml 이상의 출혈이 있고요. 날카로운 무기라기보다는 발로 차거나 이러면서 둔기에 의해서 찢어져서 저희가 법의학적으로는 열창이라고 하거든요.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남은 다른 상처는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자창이나 베이는 절창이 아니라 마찰로 찢어진 열창으로 강력한 둘력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사망은 손과 발을 이용한 무차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애초에 은폐해야 할 특별한 흉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유가족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얘기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허은정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옷을 한번 홀딱 벗긴 적이 있다. 16년 전인 2008년 5월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서 발생한 일명 빨간 대문집 납치 살인 사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곱게 덮여있던 이불을 들추자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의 얼굴은 무차별 폭행을 당한 듯 피멍으로 가득했고 폭행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던 초등학교 6학년 손녀 허은정 양이 괴한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대대적인 공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카페가 오늘 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허영은 보름 뒤 집에서 2km 떨어진 비슬산 낭떠러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목격자의 증언으로 몽타주가 작성되고 151명의 용의자를 수사했지만 근데 범인을 밝히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건의 마지막 단서를 추적했지만 좀처럼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 사건에 전 씨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 왜 의심했냐면은 입을 덮은 거 그리고 얼굴에 상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니다. 허양의 할아버지가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은 채로 발견된 모습이 수원 빌라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과 유사합니다. 근데 또 거기 전기가 바로 이제 가까운 동네였잖아요. 그 옆 동네니까. 같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위치한 헌정량의 집과 전 씨의 집. 허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전 씨의 집 쪽을 향해 있습니다. 2008년 당시 40대 중반 175cm가량의 키에 스포츠 머리의 전 씨의 용모도 용의자의 몽타주와 유사합니다. 당시 경찰의 방문을 받았던 전 씨가 경찰서까지 연행되지 않은 것은 지능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수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 과정은 2008년 빨간 대문집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허양의 할아버지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씨에게 그 일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2007, 8년 막 이럴 때 경찰 한번 또 만난 적 있다. 기억나세요? 대구역에서 있대야. 경찰서에 오가지고 이름 수첩 중정 좀 보고 비주라고 네. 이름 적고 그래가세요. 내 식구대로. 그때는 왜 왔어요? 산에 조사하러 온 거. 왜 뭘 조사하러 왔대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뭐 그래 경찰이라는 의견은 식구들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도 모르고 예. 어린 딸과 아버지를 연달아 떠나보내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온 사람. 허양의 아버지는 전 씨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많았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처음 보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맞네. 좀 비슷하세요? 네, 비슷합니다. 몽타주한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눈이 움푹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교롭게도 헌정량 납치 사건이 일어났던 2008년 5월 30일쯤 삼촌은 경기도에 재판을 받으러 가고 혼자 대구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전 씨. 용의자들 중 진범을 가릴 마지막 단서는 시신으로 발견된 허양의 손톱에 남아있던 제3자의 DNA. 당시 주요 용의자 15명 모두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씨의 DNA도 대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도저히 하긴 어렵지요. 이 정도 같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우린 헌정량 납치 살인 사건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에 전 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DNA 대조를 요청했습니다. 제보 사항이 있으면은 그 제보를 확실히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의무니까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해 다시 대구로 향하던 날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좀 챙기거든 여기야.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한번로 내려왔었어요. 산에. 그래갖고 아마 사고가 생긴 일거든.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며칠 전 우리와 만났던 피해자의 아들은 머리와 손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자에서 둘이 얘기했고 앉으라고 앉았고 시계를 깼잖아. 유리 조각이 떨어졌어. 그들이 고개 뛰어가는 거야. 저는 추석 당일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전 씨를 찾아가 사건 당일의 진실을 따져 묻자 갑자기 문 안쪽에 있던 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전 씨. 그게 딱 톱을 치고 누워서 쿵슉쿵슉 뛰어가고 막 휘두르고 오길래 이제 막어 바닥에 뒤로 딱 넣어서 이제 아니 두 손으로 딱 잡고 뒤에서 내려치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겠구나 생각을 갖게 이번에도 청소를 하고 집에 그대로 머물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는 전 씨를 유치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고 목격자까지 있는 그날 일에 대해 전 씨는 어떤 얘기를 할까? 문제를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맞아요. 그거든지 엄청 지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되겠지. 난 지금 그날로 얘기하고 그랬다 안 하고 그럼 모른다. 근데 선생님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 이게 지금 아무런 못입니다. 네? 나는 그런 줄 안 하고 절대 있어도 좋고 이진이라는 얘기는 있고 보내주십니다. 지난 19일 삼촌 살인 사건에 이어 사촌 특수폭행 혐의로 전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돌봐준 삼촌도 그의 아들인 사촌도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 씨. 그의 거짓말은 다시 법정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군둥치 마을 초입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지난 2005년경 근무하셨던 분들 및 옆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5일 밤 9시경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또 다른 50대 여성이 해당 건물에서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장애아동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4년 8월 25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도로변에서 강원도 출신의 예비교사가 속옷을 입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